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다몽입니다. 오늘은 수나라 초대 황제인 수문제가 되는 양견, 그리고 양견의 정비 문헌황후, 그러니까 문헌황후가 이제 독고가라인데요. 이 독고가라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고가라는 중국사에 굉장히 손꼽힐 만한 여걸로 불리는 인물인데요. 그녀가 여걸로 불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수다몽에서 이 남북조 시대의 북이, 그리고 북이가 동이와 서이로 나누어져서 결국은 북제와 북주라는 나라가 세워진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이 고시들이 쭉 나오는 그 이야기요. 그 북제의 건국사와 멸망사를 저희가 몇 편으로 나누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이제 동이에서 북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서위라는 나라에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자, 먼저 동이와 서이가 나누어지기 전 북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했죠. 이 남북조 시대에. 그때 선비족 군벌인 독고신 인물이 있었는데, 이 북이가 동이와 서이로 갈라지던 서기 534년 독고신이 이 양충과 함께 서위로 가게 됐고, 서위의 실권자는 당시에 우문태라는 인물인데, 이 우문태에게 등용되게 됩니다. 우리가 북제 이야기를 할 때도 우문태 이야기가 종종 등장을 했었죠. 이 양충은 후한의 태위 양진의 후예라고 하는데요. 북이 때 이주영의 친족 이주도율의 휘하에서 군을 이끌던 경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고신, 이름 멋있다, 그쵸? 이 독고신의 원래 이름은 독고여원이에요. 그런데 젊은 시절에는 독고랑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대요. 독고신에 대한 기록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독고신은 용모가 아름답고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것을 잘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용모가 아름다웠다라는 걸 보니 굉장히 잘생긴 남자였던 것 같은데, 독고랑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게 이 랑자가 사내의 랑자니까 정말 잘생기고 용맹하기까지 한 남자 중의 남자다라는 의미로 독고랑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겁니다. 인물이 워낙 출중해서인지 그의 딸들이 전부 다 한 미모를 해서 이 중국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고, 독고천하라는 이제 드라마로도 이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독고바냐, 독고가라, 독고만타, 이들은 다 중국 역사에서 한가닥하는 여인들이십니다. 네, 북이의 마지막 황제인 효무제는 우문태의 도움을 받고자 도망쳐 나왔었는데, 이때 습격을 받아서 목숨이 위협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 효무제를 맞으러 갔던 독고신과 양충이 효무제를 도와서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효무제가 피신처에서 우연히 점을 보게 됐는데, 재성미명 연독고천하라는 점괘가 나옵니다. 황제의 별은 아직 밝지 않았다. 그것은 독고시에 연유한 천하다 라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아직 황제의 별은 밝지 않았는데 독고시에 의해서 그 별이 밝아질 것이다 라는 점괘로 이 효무제는 분명히 중국 천하는 지금 통일이 될 건데 독고시의 도움을 받아야 천하 통일을 이룬 황제가 된다는 말이구나 라고 이 말을 해석을 했고, 이 독고신, 그러니까 독고여원에게 원래는 독고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믿을 신자를 줘서 독고신이라는 이름을 하사합니다. 자, 독고신은 정말 많은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이 대도독과 대사마에 봉해지게 되었고 백성들에게 추앙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독고신 가문 전체가 명문세가로 부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독고신과 함께한 양충도 대장군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양충의 아들이 이제 양견이라는 인물인데요. 이제 오늘의 중심 인물이니까 일단 기억해 두면 좋겠죠. 서위의 마지막 황제인 공제는 문제 원복의 넷째 아들 원각인데요. 서기 556년 우문태가 병사를 하고 그의 조카인 이 우문호가 공제를 폐위시키고 우문태의 셋째 아들, 그러니까 아들로서는 셋째 아들인데 정실 부인에게서 난 아들로는 첫째 아들인 우문각을 옹립해서 나라 이름을 주라고 고칩니다. 우리가 북주라고 부르는 나라죠. 그래서 우문각이 북주의 초대 황제 효민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고신과 양충은 북주 건국을 세운 그 공을 인정받아서 공신이 되었고, 양충은 수국공에 또 봉해지게 됩니다. 사실 황제는 우문각인데 북주의 실권자는 지금 제가 사진을 띄워놓은 우문태의 조카 우문호입니다. 저희가 그 북제 역사를 할 때도 우문호가 참 많이 등장을 했었죠. 네. 우문태는 자신의 아들이 15살밖에 되지 않아서 너무 어려서 정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라고 우려를 해서 조카인 우문호를 불러 내 아들을 잘 부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우문호가 대사마에 오르게 된 건데요. 대사마에 올랐으니까 병권을 장악하고 이제 실권자가 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독고씨는 7남 7녀를 두었는데요. 장녀인 독고반야가 우문태의 큰아들 우문육과 결혼을 해요. 자, 우문육과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자, 우문육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북제 2대 황제인 명제가 되니까 이 큰딸 독고반야가 일단 북주의 황후, 그러니까 명경 황후가 되는 거죠. 뒤에 다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독고만타인데요. 이 독고만타는 또 나중에 이연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이 이연이 당나라 개국 황제가 되죠. 아마 이 이야기는 또 당나라 이야기를 할 때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중 막내딸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독고가라인 것이죠. 독고가라는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예법과 규율을 익히고 굉장히 총명하고 아름다운 소녀로 자라게 되는데, 나이가 어림에도 이 복잡한 정세 파악이 빠르고 또 그 복잡 미묘한 인간관계에 대한 파악도 굉장히 빨랐다고 해요. 그리고 잘 자라서 14살 소녀가 됩니다. 자, 이때는 좀 이르게 결혼을 할 때여서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난 데다가 예쁘고 똑똑한 그녀인 만큼 그녀와 결혼하고자 하고 혼담을 넣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겠죠. 그래서 여기저기 가문에서 혼담이 들어왔는데 독고씨는 자신과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북주의 개국공신 양충의 맏아들 양견을 사익감으로 콕 점찍게 됩니다. 자, 양충의 맏아들 양견은 드라마상에서도 인물이 아주 좋으신 분으로 등장을 했네요. 양충의 맏아들 양견은 늠름하고 귀티가 흐르는 외모에 침착하고 그리고 품위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눈부셔, 분명히 큰 인물이 될 거야 라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문태도 양견을 보고 이 아이의 골격과 풍채는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구나 라는 그런 말을 또 했다고 하네요. 독고신 역시 양견이 보통 인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사익감으로 낙점을 한 거고요. 이 두 사람은 모두의 축복을 받으면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자, 하루는 이제 자신의 사위가 된 양견에게 독고신이 장래의 포부가 뭐냐 라고 물어봤는데, 양견이 앞으로 장인을 본보기 삼을까 합니다. 치국에 있어서는 무공보다는 지혜와 모략이 우선이므로 지혜를 이용해 천하를 정복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서 독고신이 역시 내가 사익감 하나는 진짜 잘 골랐어 하고 굉장히 기뻐했다고 해요. 독고가라 역시 잘생기고 능력 많아 보이는 남편을 보고 굉장히 흐뭇해하고 좋아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았어요. 당신은 남자들이 이 부인을 한 명만 두지 않았잖아요. 첩을 여럿 거느리는 것이 거의 당연한 그런 시대여서 남편이 권세를 얻게 되면 자기 말고 또 다른 여인들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닐까라는 염려를 했던 겁니다. 독고가라의 아버지 독고신도 첩이 5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 5 첩들은 또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이래서 집안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대요. 그리고 오빠들도 첩을 열어두어서 마찬가지의 분위기여서 독고가라는 정말 축첩을 정말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잘생긴 남편에게 자기가 이제 푹 빠져 있는데 남편이 다른 여인에게 빠진다는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부르르 떨렸던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이 다른 여자에게 반할까봐 걱정돼요. 첩을 드릴까봐 너무 걱정돼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유, 뭘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하고 웃으면서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독고가라가 계속해서 아니에요, 다른 여인들을 드린다면 전 너무 슬플 거예요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나는 평생토록 절대 첩을 들이지 않고 오직 나의 아내 독고가라만 사랑할 것임을 약속하오. 만약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천벌을 받겠소 라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손가락 걸고 꼭꼭 약속해요. 이거 어기면 진짜 천벌 받는 거예요 하고 이제 약속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독고가라와 양견은 굳은 맹세를 했고, 양견은 이 혼인을 한 후에 입지가 더 탄탄해져서 거기장군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한편 여전히 이 북주의 권력을 꽉 쥐고 있던 우문호는 권력을 마구 휘둘러서 자신의 뜻을 조금이라도 거스리면 무조건 제거를 해서 많은 원로 대신들 또 신하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요. 독고가라 아버지 독고신도 이 우문호를 죽여야 우리나라가 북주가 바로 설 수 있어 해서 우문호를 죽이려는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 목을 매어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가 되었던 우문각도 실권자 우문호를 제거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폐위당하게 되고, 우문호는 우문태의 큰아들 우문육을 황제로 세워서 그가 명제가 되죠. 그런데 이 황후가 된 독고반야가 남편인 명제 우문육에게 자신의 막내 여동생인 독고가라의 남편이 굉장히 비범한 기질에 귀한 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고, 내가 봐도 그런 것 같다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명제는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거예요. 이 귀한 상이라는 말을 뭔가 확대 해석하면 황제가 될 상이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명제가 어느 날 관상을 잘 보는 관상가인 조소를 보내서 가서 직접 양견의 관상을 보고 진짜 귀한 상을 가졌는지 살펴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가 정말 귀한 상이 맞다면 이 양견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소가 몰래 양견의 집 주변을 이렇게 정탐을 하면서 양견을 살펴보게 되는데, 와, 진짜 소문대로 관상이 보통 관상이 아닌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서려 있고 위풍당당한 것이 정말로 천하를 거머쥘 상인 겁니다. 이 사실을 황제에게 알릴 것인가? 황제에게 알린다면 양견은 그대로 죽임을 당할 것인데 어떡할까? 조소가 막 망설이다가 이 황제가 될 상을 가진 이를 죽게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지 양견에게 직접 가서 자신이 본 그 관상 이야기를 그대로 해줍니다. 공은 천하의 황제가 될 사람이요. 하지만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천하가 인정을 할 것이니 부디 내 말을 기억하시오 라는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된다는 건 굉장히 설레고 좋은 일인데 손에 피를 많이 묻혀야 그 다음에 황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언을 한 거네요. 양견은 이 예언이 자신에게 어떤 화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고심을 하다가 독고가라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걸리는 어떤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양손을 이렇게 쫙 펼쳐서 자신의 아내에게 보여줍니다. 양견의 이 양 손바닥 아래에는 소용돌이 모양의 문양이 있고 이 왼쪽 손바닥에는 임금 왕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심상치 않죠. 독고가라는 원래도 남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예언에다가 손바닥의 모양 등등을 보고 역시 내 남편은 천하를 거머쥘 사람이구나. 하지만 죽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외에는 왕래도 하지 말고 항상 언행과 처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당시 양견은 독고신이 사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우문호도 양견을 또 견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독고가라가 여기 수도에 계속 있다가는 의심과 경계를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주의 지방간으로 갈 수 있게 청해보세요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양견이 아내의 말을 따라서 이제 수주의 지방간이 되어 내려가게 되어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우문호가 명제를 독살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명제 역시 나 언제까지 허수아비 황제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우문호에게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 결국 우문호가 아이 저 녀석 안 되겠는걸 하면서 서기 560년 음식에 독을 타서 명제를 살해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명제가 세상을 떠나고 우문태의 넷째 아들 우문홍이 황제를 계승해서 무제가 됩니다. 무제는 일단 지금은 힘이 없는데 함부로 덤볐다가 나도 죽을지 몰라 해서 우문호의 말을 잘 따르는 허수아비 황제인 듯 행동을 했지만 실제로는 은밀히 사람들을 모으고 규합해서 힘을 기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11년의 세월이 흐르고 무제가 군사를 일으키고 결국 우문호와 그 일당을 죽인 다음에 대권을 찾게 됩니다. 제가 이 무제는 북제 이야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북제를 멸망시킨 황제가 되죠. 자, 이제 비로소 무제의 통치 시대가 시작이 된 건데 양견은 이제 무제의 시대에 들어서서 활약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양충이 이때까지 살아 있었고 아버지 양충이 진나라 정벌에 앞서서 돌거를 정벌하라는 무제의 이 우문홍의 지시에 따라서 원정 준비를 하다가 결국은 병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 양견이 대장군과 수국공 지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제가 북제를 정벌할 때 이 양견이 큰 공을 세워서 이 무제의 신임을 얻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무제가 양견을 굉장히 많이 신임을 했던지 이 무제의 아들인 태자 우문윤이 있었어요. 근데 우문윤이 14살이 되던 해에 양견의 큰딸 양여화를 태자비로 맡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러니까 태자비의 아버지가 된 거니까 지위가 당연히 격상하게 되었겠죠. 그쵸? 자, 그런 상황에서 578년 정말 무제가 조금 더 살았다면 또 역사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무제가 병사를 하게 되면서 태자 우문윤이 즉위를 해 선제가 됩니다. 자,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황제였으면 아들도 이어받아서 훌륭한 황제였으면 참 좋았겠지만 선제는 아버지와는 다른 인물이었어요. 성정이 포악한 데다가 놀기 좋아하고 주색을 일삼으며 조정이를 멀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 황제 노릇하기 싫어 하면서 제의한 이듬해 1년 만인 579년에 당시 자기 아들이 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7살에 불과했던 우문천에게 보위를 물려주고 자신은 천원 황제라고 스스로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이제 정제가 된 것이죠. 하지만 이제 천원 황제로 자신을 칭하면서 권력은 또 그대로 유지를 해요. 그리고 이 전행을 일삼게 되죠. 양견은 이렇게 하다가는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겁니다. 정사를 돌보아 주소서 하면서 선제에게 충언을 올리기도 했지만 선제는 황제에게 어디다 대고 지금 조언질이야 하면서 화를 내면서 오히려 애꿎은 이 황후 양여화에게 네 아버지가 말이야 나한테 이런 헛소리를 하더라 하면서 막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제는 이 북주의 종실 우문온이 있었는데 우문옥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울지씨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탐내서 우문온을 죽이고 울지씨를 황후로 책봉해 버립니다. 그렇다고 양여화가 폐위된 건 아니고 황후가 5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 황후는 서로 황제의 총애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간질하고 싸우고 그러고 있었는데 양여화만은 유순하고 질투도 별로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선제는 양견이 자기한테 와서 계속 충언을 하는 것도 싫고 또 다른 황후들은 자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굽히고 아부하고 이러는데 절대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이 양여화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양여화에게 엉뚱한 죄를 덮어 씌워서 사약까지 내리게 됩니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 소식을 들은 양여화의 어머니 독고가라가 궁으로 뛰어들어와서 제발 제 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땅에 머리를 박아서 피가 날 정도로 사정을 해서 양여화는 겨우 죽임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고가라는 집으로 와서 그렇게 계속 충언을 올렸다가는 내 딸이 목숨이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하면서 양견에게 더 이상 간언하지 말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선제는 양여화에게 막 계속 화를 내면서 이 건방진 가족, 니네 가족들 내가 언젠가는 다 멸족시켜버릴 거야 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실제로 내시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살수들을 매복시켜놔요. 양견이 조금이라도 무례한 행동을 보이면 양견을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대기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양견이 이제 궁궐로 와서 정사를 막 논의를 하는데, 양견은 그동안 정말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었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가 백단이에요. 그리고 아내인 독고가라도 마찬가지여서 절대 행동 조심하고 황제가 아무리 자극해도 무리하게 굴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미리 했기 때문에 황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도 못 들은 척, 못 본 척,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 위기들을 다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또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독고가라가 또 양견에게 잠시 타지로 몸을 좀 피해 있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친구인 정역에게 부탁을 해서 양주 총관으로 임명을 받아 지방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양견이 막 부임지로 떠나려던 그 찰나에 뜻밖의 일이 생깁니다. 선제가 너무 많이 놀았던 거죠. 또 술도 너무 마시고 너무 많이 놀고 해서 쇠약해져서 그만 혼절을 했는데 이틀이 지나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부임지로 떠나야 되나? 하고 이제 양견이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독고가라가 아닙니다. 지금 떠나면 자리를 비우면 가문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일단 떠나지 말고 기다려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양견은 내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지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두문불출하면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조정의 동태를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선제가 열흘이 지나도록 깨어나지 못했고 곧 무슨 사단이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자, 그때 이 양견의 친구인 정역이 때가 됐다. 내 친구를 이제 뭔가 밀어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조서를 꾸며서 양견을 입궐시키고 이 국사를 보조하고 이 군대를 통솔하도록 합니다. 여기에다가 황후였던 딸 양여화까지 가세를 해서 아버지를 돕게 되니 이제 모든 대권은 양견의 차지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모든 준비가 딱 끝나고 이틀 후에 선제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선제가 그 제위 1년 만에 황제로 세웠다는 정제 있죠. 7살짜리 아들은 양여화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문윤과 주만월이라는 여인 사이에서 태어났으니까 사실은 뭐 주만월이 어떻게 보면 황태후가 되어야 하지만 제일 처음 황후가 된 이가 양여화다 보니까, 그리고 또 대권을 아버지가 잡았잖아요. 그래서 양여화가 황태후가 되어서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견은 좌대승상으로 이제 임명이 되어서 실질적인 대권을 장악하고 조정을 관리하게 되죠. 하지만 이 어린 황제를 누군가가 이제 뭐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황족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불만이 터져 나오겠죠. 아니, 지가 뭔데 지금 황제를 장악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후들이 이 양견을 죽여야겠다라는 모의를 했고, 그중 조왕 우문초가 어느 날 양견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술에 독이라도 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양견은 혹시라도 이 술에 독이 타 있을지 모르니까 가져가세요 라고 해서 독고가라가 술을 직접 챙겨줬어요. 그래서 내가 마실 술은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술을 딱 놔요. 그러니까 이제 술에 독을 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문초가 아들에게 내가 술안주로 오이를 가지고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칼로 오이를 깎는 척 하다가 그 칼로 양견을 찔러 죽이겠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실에서 이렇게 술을 딱 마시는데 조왕 우문초가 계속 오이를 계속 깎아요. 깎으면서 아유, 이 오이가 너무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아유, 드셔보십시오 하고 양견에게 계속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쯤에 이제 양견을 찔러야겠다라고 생각을 딱 했는데, 그때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이 양견의 측근 원주가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을 벌컥 열고 내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일이 많아서 빨리 승상부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왕 우문초가 너무 당황해서 아니 어디 건방지게 함부로 나서느냐 하고 소리를 쳤는데 원주가 물러나지 않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내가 나가서 사병이라도 불러와서 일을 처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조왕이 술을 갑자기 마셨더니 내가 구토가 나네 이러면서 후원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원주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원주가 눈치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다시 내실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원주가 이제 양견에게 이게 뭔가 이상하다. 지금 떠나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재촉을 해서 양견은 결국 무사히 조왕의 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나중에 자신을 죽이려 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겠죠, 양견이. 그리고 제후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위협할 것을 알아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독고가라가 냉정하게 정변을 모의한 황족들을 모두 죽여야 한다라는 충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양견은 제후들 중에서 주모자격인 이 조왕을 비롯해서 친왕 5명에게 모반지를 씌워서 그들을 살해하고 3족을 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에서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까지 모조리 죽여서 후환을 없애버리죠. 자, 이렇게 단 2년 만에 조정의 모든 권력이 양견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장애가 되는 이들을 모두 제거한 양견은 여세를 몰아서 내가 힘이 있는데 뭐하러 황제 따로 두냐, 내가 직접 황제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도 열심히 권했겠죠. 그런데 이 나이 어린 황제를 좀 밀어내려니까 인간된 도리가 아닌가 하면서 좀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독고가라가 나서서 양견에게 가서 이거 읽어보세요 하고 편지 하나를 딱 줍니다. 그 편지에는 당신은 이미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처지이니 이제 내릴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기호지세,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기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사람은 도중에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도중에 그만두거나 물러설 수 없는 형세이니 최선을 다하십시오. 라는 글이었고, 자, 안에 글을 읽은 양견, 그래, 이제 와서 내가 무얼 망설이랴 하면서 서기 581년 정제를 밀어내고 스스로 황제로 등극하게 되지요. 자, 그렇게 수나라를 창건하게 되고 수나라 초대 황제 문제가 됩니다. 수문제는 이어서 9살 난 정제 우문천을 살해하고 그리고 우문씨 일족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축출해 버립니다. 이렇게 황제가 되었는데 손에 피를 묻혀야 황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관상가 조소의 예언이 딱 들어맞게 된 것이지요. 자, 수문제가 이렇게 대업을 달성한 데는 물론 그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인물인 것도 분명하지만 독고가라, 이제는 황후라고 해야 되겠죠. 네, 황후의 역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문제는 이걸 굉장히 고맙게 여겼고 황제로 등극한 후에도 아내를 무척 아꼈다고 합니다. 사실 독고가라의 시호는 문헌황후예요. 그런데 이제 그 독고라는 성이 워낙 유명해서 독고황후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문헌황후 대신 독고황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양견은 이렇게 수문제가 되고 독고가라는 황후가 되고 그의 맏아들 이름이 양용인데요. 양용이 태자가 됩니다. 이 양견이 황제가 되기까지 굉장히 공을 많이 세운 신하가 고경이라는 신하예요. 양견이 뭔가 뜻을 세우고 인재를 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경에 대한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병법도 밝고 지략도 뛰어나고 굉장히 유능한데 충성스럽게까지 하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의중을 이렇게 떠보게 되는데 고경도 양견이라는 인물됨을 보고 저 사람은 내가 주군으로 모실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주군을 위해 목숨을 바치게 된 것은 큰 행운입니다. 모든 것을 바쳐 절대 배신하지 않고 주군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뒤로 양견의 여러 가지 은밀한 업무부터 중요한 업무까지 다 처리를 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나라를 세우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황제를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나라가 생기면 당연히 이전에 있었던 나라에 또 충성했던 인물들이 반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북주에서 충성을 하고 있던 위지형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위지형이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도 고경이 나서서 위지형의 반란을 진압을 했고 위지형의 집안은 또 몰락을 하게 되죠.
자, 우리 독고가라, 이제 독고황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보면 사실 역사적으로 외척이 황후의 권세를 등에 업고 뭔가 고위 관리가 되어서 권력을 휘두르다가 비참한 말로를 맞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독고황후 가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독고 가문의 친족들은 조정일에 일제 간섭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황후의 형제 자매들이라 하더라도 벼슬길에 오르는데 큰 도움이 되질 않았어요. 독고 황후가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거나 횡포를 부렸다가는 엄벌에 처해졌고, 그나마도 이 독고 황후가 굉장히 엄격하게 외척을 단속을 해서 조정일에 거의 관여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독고 황후의 이복 남동생,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거죠. 이복 남동생 독고타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점수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런데 이 독고타와 독고가라, 독고 황후는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나 봐요. 어머니가 달라서인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 독고타가 어느 날 묘기, 그러니까 사역된 고양이의 영인데, 이 고양이의 영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을 해친다고 해요. 그 묘기를 부리는 어떤 주술을 행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독고 황후가 병이 든 거예요. 자, 그래서 독고타가 묘기를 부려서 이 황후가 병이 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수문제가 그에게 참수형을 내립니다. 나중에 독고 황후가 이 소식을 듣고 사실은 자기와 사이가 나쁜 그런 이복 동생을 죽게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이 우문제에게 사실 나를 저주한 것은 밉지만 그것만으로 내가 병이 들었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그것만으로 참수하는 것은 과한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해서 독고타는 목숨을 건지고 서인으로 강등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대도독 최장인이란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국법을 어겨서 참수형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수문제가 그 사람 우리 독고 황후 사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죄를 사면해 줘야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독고 황후가 아니 국법을 적용하는데 예외가 어디 있습니까? 참수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이 최장인이 참수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구별이 굉장히 확실하고 뭔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황후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고경대부들, 나이가 많은 대신들에게 굉장히 각별하게 예를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황제를 열심히 보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정무를 보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시녀들 시키지 않아요. 직접 새순물 챙기고 의복 챙겨주고, 그리고 같이 가마를 타고 조정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여인이 대전 안에 들어가서 국사를 논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전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업무가 논의가 되면 황관이 나와서 황후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지 다 듣고 있다가 수문제와 나중에 이제 밤에 국사를 논의를 하게 될 때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문제가 아무래도 성격이 굉장히 괄괄하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굉장히 나긋나긋하고 이 간곡한 그런 말투로 조언을 해서 잘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고, 수문제가 빠뜨리는 일이 생기면 옆에서 일일이 다 내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은 밤낮으로 정사를 돌보면서 민생을 안정시켜 나갔는데요. 문제의 치세를 살펴보면 저희가 전쟁 이야기나 이런 것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면, 젊은 시절에는 검소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유명하고 백성들 세명 감면해주고, 그리고 관료들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애쓰고, 또 이 관중 지역에 대기근이 들었을 때 백성들 상태가 어떠냐라고 이제 가서 조사를 해라 하고 관료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한 백성이 콩껍질과 쌀겨를 섞은 떡을 만들어서 이제 수문제에게 올린 겁니다. 그 떡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이제 떡을 만들어 올린 거예요. 수문제는 백성들의 고통을 너무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수라의 반찬을 줄이도록 해라. 그리고 오랫동안 술과 고기를 입에 대지 않으면서 백성들과 고통을 함께 하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문제는 좀 현명한 황제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고, 이 수문제와 독고황후를 두 분의 성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두 사람이 힘을 모아서 나라를 안정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두 분의 성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수문제와 독고가라는 굉장히 금술이 좋은 부부였어요. 그리고 예전에 수문제가 황제가 되기 전에 아내에게 맹세한 게 있죠. 절대로 후처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잖아요. 그래서 독고황후 살아생전에는 후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여인이 없었을까요? 그도 남잔데 그리고 황제가 됐는데 그건 절대로 아니죠. 자, 인수궁을 새로 지어서 낙성식이 열리던 날이었는데 독고황후가 다른 일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이제 수문제가 혼자서 낙성식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인수궁을 쭉 둘러보다가 저 회랑 아래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는 궁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황제가 다가오니까 궁녀가 깜짝 놀라서 엎드려서 이제 예를 갖췄겠죠. 그런데 짜잔, 이 궁녀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수문제가 한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일어나거라. 너는 성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궁녀가 저의 성은 위지씨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유,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북주를 지키자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했던 위지형이라고 제가 앞쪽에 얘기를 했었죠. 이 위지형의 딸이 바로 이 궁녀였던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가문이 몰락해서 결국은 입궁을 해서 궁녀가 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 사실 위험인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예뻐. 아, 이렇게 예쁜 애가 위험인물일 리 없어. 그래서 수문제는 이 궁녀를 이제 몰래 만나면서 둘이 알콩달콩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독고황후가 어떤 사람인가요? 보통 인물 아니잖아요. 황제를 늘 지켜보고 있었을 텐데 이런 행동을 눈치채지 못할 리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 남편 이상하다. 어떤 여자랑 만나는지 조사를 좀 해봐라. 그래서 딱 누군지 이제 알아내고는 남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다고 젊고 예쁜 여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저 외에는 첩을 드리지 않겠다고 맹세를 한 걸 벌써 잊으셨어요? 하고 또 막 따지죠. 그러니까 문제가 머뭇머뭇해요. 사실 맹세를 한 것도 자신이고 맹세를 깬 것도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또 독고황후가 그런데 또 그 궁녀가 위지형의 딸이라면서요. 그렇게 위험한 여인을 곁에 두시다니 지금 몰락을 자초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황제가 아니야, 위지 씨 그 궁녀는 되게 착한 애란 말이야 이래요. 그래서 착한 애요? 그러니까, 미안 실수 진짜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후회하시면 제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알겠어 된 거죠. 그래서 독고황후가 당장 이 위지씨라는 성을 가진 궁녀를 궁궐 밖으로 내쫓아라고 했고, 결국 수문제는 눈물을 머금고 궁녀를 내쫓는 것으로 이제 일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독고황후가 아무리 생각해도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 남편이 나한테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이럴 수가 하면서 분노가 들끓은 거죠. 자, 그래서 다음 날 수문제가 독고황후와 함께 이렇게 회랑을 걷고 있었는데 앞에 상자가 하나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 황후, 이 상자는 무엇이요? 물으니까 제 선물입니다. 열어보시지요. 라고 해서 아유, 선물 하면서 상자를 짠 열었는데 순간 너무 놀라서 기겁을 합니다.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이 상자 안에는 위지씨 궁녀의 잘린 머리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수문제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독고황후가 이건 경고입니다. 한 번 더 여색에 빠지시면 그땐 더 험한 꼴을 보실 겁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수문제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화를 내면서 곧장 말을 타고 달려나가버려요. 그리고 이 장안 북문까지 나가서 막 미친 듯이 벌판을 막 말을 타고 막 달려나가요. 황제가 이렇게 막 말 타고 나가버리니까 독고황후가 내가 너무 심했나? 황제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저지르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이 돼서 이제 신하인 고경과 양소에게 빨리 황제를 찾아가봐라, 뒤따라가봐라 라고 해서 따라가게 돼요. 그렇게 수문제는 한참 말을 달리고 벌판을 내달리다가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황후가 아니었으면 자신은 황제가 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황후가 된 후에도 정말 많은 역할을 해줬어요. 그런데 무자비한 행동을 하다니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내가 후비를 들인 것도 아니고 예쁜 여인 한 번 만나서 정을 나눈 것뿐인데 이 황후를 폐서인할까 어떡할까 아니 오만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고경과 양소가 그때 막 뛰어왔어요. 수문제가 그들에게 나는 신분이 천자인데 자유가 없다 라면서 한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황제가 의기소침해 있으니까 고경이 폐하 일개 부인의 일로 천하를 잃으실 겁니까? 그리고 황후께서 지금 이미 후회하고 계세요. 이제 마음 푸시고 그만 궁으로 돌아가시지요 라고 계속 설득을 합니다. 사실 뭐 황제가 가긴 어딜 가겠어요. 돌아와야지. 결국 수문제가 돌아오니까 그때 독고황후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너무 질투가 나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그렇지만 당신이 다른 여인들을 가까이 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라는 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수문제가 아유 알겠어. 내 다른 여인은 절대 가까이 하지 않겠소 하면서 다시 약속을 하고 이 일을 덮기로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지 수문제는 그 뒤로 다른 여인은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황후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독고황후는 남편에게만 첩을 못 두게 한 게 아니라 대신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시킵니다. 특히 첩에게서 자식을 낳을 경우는 파면하도록 했는데요. 실제로 몇몇 대신들이 이 법을 어긴 죄로 파면당했고 또 심한 이들은 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니 첩을 뒀다고 해서 이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고의 대신 고경, 그 많은 공을 세웠다는 고경 있죠. 지금 사진에 띄어져 있는 이분이요. 이분이 또 이 법 때문에 화를 당하게 되는데요. 처가 세상을 떠난 후에 첩이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독고황후가 법을 어겼다며 고경을 파면시켰고 결국은 여러 가지 다른 일을 꼬투리를 잡아서 사약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고경이 황제를 데리러 벌판으로 갔을 때 일개 부인의 일로 천하를 잃으실 겁니까? 라고 이제 황제에게 조언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말이 사실은 독고황후의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자신을 일개 부인이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걸 심기 불편해하고 있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지면서 결국 고경은 목숨을 잃게 된 것이죠. 사실 독고황후는 굉장히 뛰어난 정치가였어요. 정사를 돌보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는데 이렇게 남녀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결벽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타협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문제와 독고황후 사이에는 아들이 5 있었어요. 장남 양용이 태자야가 되었다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이 양용은 자 이렇게 후덕하고 호탕했는데 굉장히 치밀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자신이 호인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호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인물이었대요. 반면에 차남 양광은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약삭빨랐대요. 진왕 왕호를 받은 양광은 어려서부터 잘생겼었나 봐요. 아버지 인물 좋고 어머니 인물 좋으니 굉장히 수려한 외모를 가졌고 총명하고 그래서 이 문제와 이 독고황후의 총애를 받았다고 합니다. 수서의 기록에 따르면 양광이 학문을 좋아하고 글도 잘 썼다. 신하들이 초고를 써오면 이를 자신이 다시 고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만큼 학문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양광은 13살에 무의대장군에 오르고 18살에 회남 도행대에 임명되었죠. 그리고 서기 588년 문제가 남조의 진을 토벌하면서 중국을 통일하게 되었는데 이때 양광이 이 행군원수로 참전을 해서 큰 공을 세워 또 문제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이 수문제는 5 아들이 전부 다 다른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라 독고황후 사이에서 난 아들들이니까 친형제들이니까 황위 다툼 같은 건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사실 권력 앞에서는 한 배에서 난 형제라도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 우리가 역사에서 많이 보는 것이 사실이죠.
독고항우가 축첩을 금지를 계속 하니까 당연히 신하들도 무서워서 이걸 따르고 있었는데 불만은 많았어요. 그런데 한편 이 태자 양용은 태자비 원시를 드렸었는데, 이 원시는 옛 이 부귀 황실의 후예로 신분은 굉장히 고귀했지만 외모가 이 양용이 좋아하는 양용 스타일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이 태자비 원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축첩을 하게 됩니다. 운시 여인이라는 여인을 후처로 드린 거예요. 이 여인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으로 양용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 때문에 독고항우가 화가 나서 넌 어찌하여 태자이면서 이런 짓을 하는가? 후처를 내치라! 라고 잔소리를 했는데 양용은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여전히 후처를 총애하면서 지내고 있어서 독고항우는 이 아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양용의 태자비 원씨가 갑자기 병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 독고항우가 살짝 의심을 하게 돼요. 혹시 양용이 후처 운씨와 짜고 태자비를 살해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또 이 운씨 부인이 여인이 또 아들을 낳는 겁니다. 사실 독고항우가 후처에게 아들을 낳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양용이 아들을 낳은 운씨를 정실 부인처럼 대접을 하고 태자궁 일을 도맡아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독고항우가 얼마나 못마땅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문제에게 아니 양용 이놈이 내 명을 거역하고 후처를 정실 부인처럼 대하고 있어요 하면서 험담을 하게 되죠. 문제 역시 태자의 이런 행동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구려 하고 이제 맞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태자를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니까 행동 하나하나가 다 못마땅한 거예요. 어느 날은 명절을 맞아서 태자궁에서 이제 문무백관들을 모아놓고 연회를 열었는데 이 연회가 너무 성대하고 사치스러워서 또 노여움을 사게 되는 거예요. 태자 이놈이 벌써부터 편 만들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군. 신하들을 말이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수순을 쓰는 것 같군. 그래서 독고항우와 문제는 태자궁에서 연회를 여는 것을 금지시켜버립니다. 이쯤 되면 눈치가 좀 빠른 애 같으면 내가 지금 미움받고 있구나. 좀 행동 좀 조심해야겠는걸? 라고 했을 거잖아요. 근데 양용은 연애가 너무 과했나? 요렇게만 생각하고 또 넘어가요. 그런데 이 양용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둘째 아들 양광은 언제든 기회가 되면 자기가 태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영리하게 계속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독고항우가 축첩을 금하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양광은 정실인 소비 외에는 후처를 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여인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양광은 굉장히 호색한이었어요. 그래서 집 말고 다른 곳에 몰래 첩실들을 두고는 몰래 만나면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 잔인한 성품임이 드러나는 것이 첩실이 자식을 낳으면 소문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첩실과 그가 낳은 자식을 모두 없애서 후환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는 늘 자신의 아내인 소비에게 다정한 모습을 보이고 또 신하들에게는 겸손하게 예를 갖추고 또 하인들에게까지 정중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형인 사치스럽다고 굉장히 질책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양광이 일부러 자신의 왕부는 굉장히 검소하고 간소하게 그렇게 꾸며둬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왕부에 이렇게 행차를 하잖아요. 그럼 일부러 늙고 좀 못생긴 여인들이 시중을 들게끔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버지가 내 아들 양광은 검소하고 여색도 밝히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검은고를 줄을 다 잘라서 먼지가 수북하게 쌓이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이 잘 보는 곳에 그런 장소에 딱 놓아둬요. 그러면 이제 수문제가 지나가다 그걸 딱 보고 아니 검은고가 저렇게 줄이 끊어져 있고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다니 즐기는 것을 멀리하다니 역시 너는 큰 그릇이로구나 라면서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루는 이제 사냥을 또 갔는데, 양광이 사냥을 갔는데 소나기가 막 내린 거예요. 그러자 시중이 막 달려와서 비를 맞으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비옷을 이렇게 건넸죠. 그러자 양광이 병사들이 모두 비를 맞고 있는데 나 혼자 어찌 비를 피하겠는가 하면서 그 비옷을 입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또 그대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전해졌고, 역시 내 둘째 아들 어질고 백성을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감탄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아깝다, 양광이 둘째만 아니었어도 황제감인데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고,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양광에게 기울게 됩니다. 두 사람은 사실 태자를 폐위하고 양광을 태자로 앉히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까지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 양광이 양주 총관으로 임명이 돼서 양주로 떠나게 되는데, 떠나기 전에 어머니를 찾아와서 하직 인사를 하면서 어머니 너무 그리울 거예요 하면서 막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귀한 자식이 먼 길 떠나는구나 하면서 독고항우의 마음도 막 찢어지게 아팠겠죠. 그래서 꼭 안아주면서 너는 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이제 물어봐요. 이 의미심장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양광이 저는 형님을 매우 존경하고 있습니다. 형제간에 다툼을 벌일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하면서 말을 흘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라니, 형이 뭐라고 하더냐? 아니요. 그냥 다만 저를 좀 오해하고 계신 듯해요. 부모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형이 저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가식적이라고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형의 이 태자 자리를 절대 노리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형님은 자리를 빼앗길까봐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양주로 떠났는데, 떠난 다음에 이제 막 편지를 쓰는 거예요. 형님이 저를 해칠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먼 타지에 있어서 속수무책 당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황후가 태자 이것이 옹졸하고 저열해서 동생을 모함하고 해치려고 한단 말인가 하면서 또 통탄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양광이 또 편지를 또 씁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너무 보고 싶습니다. 형이 지금 저를 오해하고 있지만 우리 언젠가는 형제간의 진정한 우애를 깨닫게 될 겁니다. 이러면서요. 아니 이렇게 선량한 아들이라니, 형을 감싸주는 이 아름다운 마음씨 훌륭하도다. 이 감격한 독고가라는 이 태자가 마음대로 이게 하지 못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양광을 불러들여서 이 조정일을 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다시 돌아온 양광은 오랫동안 조정일을 해온 대신인 양소를 몰래 불러요. 그리고 내가 태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오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양소는 사실 태자가 이 황후와 황제의 신임을 잃고 있다는 걸 간파하고 있었죠. 거기다가 양광이 수시로 재물을 계속 하사를 하니까 이 양소의 마음이 양광에게 기울게 되었고, 결국은 양광의 편에 서서 그를 태자로 세우는데 함께하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양소를 중심으로 한 원로 대신들이 수문제에게 계속 상소를 하는 거예요. 태자가 사치를 일삼고 은밀히 재산을 모아서 세력을 키우고 있으니 반역을 깨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사실 태자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긴 하지만 반란까지 깨할 인물은 아니다 하면서 이 말을 무시하려고 했는데, 계속 끊임없이 상소를 올리니까 문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이놈의 자식 진짜로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그리고 양소는 태자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그걸 다 정탐을 해서 황제에게 일러 바치고 또 함정을 파서 계속 실수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 황제의 황후의 마음이 점점 더 양광에게 기울겠죠? 거기다가 이 태자의 첩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그 첩이 태자가 반란을 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는 모함을 하게끔 만들죠. 자, 이렇게 첩의 증언까지 나오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한 수문제와 독고항우, 서기 600년 태자를 패하고 양광을
새 태자로 책봉하는데 태자 자리에서 물러난 이 양용의 처분을 양광에게 일임해 버립니다. 그래서 양광은 형을 서인으로 강등시켜 버리죠. 이렇게 태자가 바뀌고 2년 후 독고항우는 50세의 나이로 병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독고항우가 죽자 묘선 보살의 현신이었다라는 극존칭이 받쳐지게 됩니다. 양광은 독고항우, 그러니까 어머니 영전 앞에서 어머니 저도 데려가세요 어머니 하면서 막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태자전으로 돌아와서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 기녀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즐겼다고 합니다. 자, 아내가 죽자 수문제 어떻게 될까요? 수문제 그동안 많이 참았죠. 이제 해방이다를 외치면서 강남 최고 미인으로 꼽히던 그 수문제가 진나라 멸망시켰잖아요. 진나라의 효선 황제 진욱의 14황녀 선화 부인이 있었는데 이 선화 부인 진씨를 후비로 들이고 또 아름다운 채씨를 후비로 들여서 매일매일 또 즐겁게 놉니다. 수문제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황제의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말년에는 좀 그래요. 여성 편력이 심해지고 정신도 점점 이상해지고 점술과 미신에 빠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향락을 일삼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즐거움이 너무 컸던지 갑자기 왜 너무 신나게 놀면 몸이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몸이 급격히 쇠약해져서 결국은 병상에 눕게 되죠. 그럼 양광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자기가 황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병을 제대로 치료를 해주기는커녕 아버지가 빨리 숨을 거두고 자기가 황제가 될 날을 이제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병석에 누운 후에 그래도 바른 말을 하는 신하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신하들이 사실은 양용이 억울하게 모함을 받은 것이라는 간언을 했고 태자가 된 양광이 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용이 태자 자리에서 밀려나게 된 것도 그 배후에 양광이 있었다라는 말까지 하게 되자 문제는 더 화가 나서 이제 속병이 나서 이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돼요. 이제 양광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아버지 곧 돌아가시겠구나. 이제 나 뭘 준비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자신을 도와줬던 양소랑 은밀하게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아버지 죽고 나온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이제 서로 조언 좀 해줘 하고 서찰을 주고받았는데요. 양소가 이런저런 대비책을 담은 서찰을 태자궁에 이제 보내게 돼요. 그런데 이 서찰이 궁인의 실수로 수문제의 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문제는 그 서찰을 읽고 부들부들 떨죠. 그리고 이 양광을 당장 불러와라! 하고 이제 아들을 소환해요. 그런데 이때 양광은 어디에 있었냐면 아버지의 후궁인 선화부인 진씨의 뒤를 몰래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선화부인 진씨가 정말 예뻤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선화부인 진씨가 병석에 누운 이제 문제를 황제폐하 빨리 나으셔야죠 하면서 열심히 간호하고 이제 병상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양광이 아버지 좀 어떠세요 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찾아왔는데 이 진씨 부인의 진씨의 모습을 보고 너무 예쁘잖아 하면서 한눈에 반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도 호색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호시탐탐 이 진씨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진씨를 몰래 따라간 건데 이 선화부인 진씨가 처소로 들어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으려고 이렇게 딱 벗고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몰래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서는 선화부인 너무 아름답구려 하면서 선화부인을 안으려고 하는 겁니다. 선화부인 진씨가 깜짝 놀라서 나는 황제폐하의 여인입니다. 당신 아버지의 여인이에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면서 양광을 미쳤어요. 거절당한 양광은 물러나지 않고 계속 선화부인 진씨를 이제 겁탈하려고 막 했는데 겨우겨우 온 힘을 다해서 저항을 해서 도망쳐서 문제가 누워있는 문제의 침소로 달려갑니다. 선화부인 진씨가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온 매무새가 막 다 흐트러졌겠죠.
다 흐트러진 상태로 막 문제에게 달려가서 막 우니까 아니 무슨 일이냐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선화부인 진씨가 태자가 저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문제가 이 천하의 몹쓸 놈, 그런 놈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내가 황후의 말을 들은 것이 큰 실책이로구나 라고 외치면서 태자를 바꾸려고 마음먹습니다. 수문제는 곁에서 이제 시중을 들고 있던 유술에게 빨리 조서를 쓰도록 해라 하면서 양강을 패출하고 양용을 다시 태자로 삼노라라는 조서를 쓰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 수문제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서기 604년 7월 13일의 일이었습니다. 자, 기록에 따르면 수문제의 병시중을 들던 후궁들을 모두 내보내고 태자궁에 있던 신하 장령이 수문제를 보필하러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수문제가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양광이 이 장령을 시켜 아버지를 살해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걸 직감한 양광이 손을 쓴 것이라는 어떤 합리적 의심이 드는 그런 대목인 거죠. 자, 그런데 양광은 뻔뻔하게 아버지의 시신을 보고 통곡을 하면서 슬퍼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문제가 세상을 떠난 그날 양광은 금으로 만든 함을 선화 부인에게 갖다 줍니다. 선화 부인은 벌벌 떨면서 그 함을 열어보게 되는데요. 그 함에는 동심결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혼인을 할 때 사주단자를 교환을 끝낸 후에 이제 서로 맞대은 매듭을 이제 보내는 건데요. 넌 내 거야. 이제 꼼짝없이 내 거야. 뭐 이런 표시로 이 동심결을 선화부인에게 보낸 거죠. 그리고 양광이 야, 동심결 잘 받았어? 하면서 선화부인 진씨를 찾아와서 바로 겁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양광은 보위에 올라 수양제가 되었고 선화부인 진씨는 수양제 여인이 되었죠. 수양제는 황제가 된 후 형인 양용과 그 일가를 모두 몰살했고 그 수문제가 죽던 날 문제의 시중을 들었다는 장영 있죠. 장영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장영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을 보니 정말 아버지를 살해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또 의심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양제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잔혹하기로 유명한 황제였고 과시하기를 즐기는 사람이었죠. 화려하게 궁 짓고 운하 건설하고 수십 개의 정원과 별궁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고구려 원정을 단행했던 사람이죠. 사실 중국을 통일한 수문제도 고구려와의 대결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내가 한번 그 고구려 아버지가 먹지 못한 고구려 내가 먹겠다 라고 생각했던 건지 총 3번에 걸친 고구려 원정을 떠났었습니다. 무려 113만 대군을 동원했지만 참패를 했고요. 그 여파로 수나라는 흔들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장기간의 전쟁으로 재정은 파탄이 나고 기근과 가뭄이 들어서 백성들은 이 유민이 되거나 또 도적이 되어야만 했죠. 그리고 수많은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수양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사치와 향락에 빠져 지냈고 그러다가 결국 618년 수양제는 근위대장이었던 우문화급의 반란군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수양제의 시호인 이 양은 주로 나라를 망친 군주에게 붙여지는 시호이지요. 자, 이렇게 오늘은 수나라를 창제한 수문제 양경과 그의 황후 독고가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역시 자식은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다른 아들들도 다 막장이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수양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할 때 이 수문제의 다른 아들 이야기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